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통신공학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1회 모의고사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5 난이도로 그냥 평이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군무원이라든지 지방직 공무원 시험보다는 약간 낮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아주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문제가 한 문제이고 중문제 13문제, 하문제 11문제로서 그냥 평이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별로 보게 되면은 신호 및 시스템 그리고 풀이의 변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기저대역 변조 두 문제, 아날로그 변복조 6문제, 그 다음 디지털 변복조 10문제, 펄스 변조 1문제, 정보이론 1문제, 이동통신 3문제, 위성통신 1문제, PCM 광통신에서 한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CM에서 4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것은 모의고사 1회인 만큼 통신공학 책 앞부분에서 대다수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출제를 했었고 다음 시험에서는 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좀 빈도수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에는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디지털 변복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험에서 늘 강세를 보이는 PCM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 점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입니다. 자, 임펄스 함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t에서 t가 0일 때 이와 같이 바늘 모양의 임펄스가 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하죠. 자, 이거는 델타 t의 성격은 t가 0일 때는 이거의 크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t가 0이 아닌 이 값에서는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델타 t라고 합니다. 자, 이 델타 t의 면적을 구해보면은 자,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을 하면은 이거의 면적이 됩니다. 면적은 1이 됩니다. 면적은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펄스 폭 있잖아요. 이 델타 t는 0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델타 함수의 크기는 1이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단위 임펄스다. 단위 임펄스 함수 이거는 크기가 1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 임펄스 함수가 아니죠. 그냥 임펄스 함수는 크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번을 보면은 적분을 하면은 자, 이거를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1입니다. 자, u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ut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요거에 기울기가 되니까 여기서 임펄스 함수가 떠요. 자, 이거를 ut를 미분을 하면은 델타 t가 돼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양변을 적분을 합시다. 이쪽을 적분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델타 t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면은 ut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ut를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델타 t가 나오고
델타 t를 적분을 하면은 단위 계단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자, 단위 계단함수를 미분하면은 임펄스 함수가 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펄스의 너비는, 자, 이거 너비, 펄스의 너비, 시간 너비는 0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PCM 관련된 문제죠. PCM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 여기가 우리가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에, 자, FM으로 제한된 아날로그 신호이다. 이거의 최대 주파수는 F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나이키스트 레이트로 표본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샘플링을 할 때에, 샘플링을 이렇게 해 들어갈 때에, 자, 샘플링 주파수 fs는 2배의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샘플링 주파수, 이런 펄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샘플 신호가 이거의 주파수가 2배의 FM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표본화하는데 전체 계단수가 2의 m승으로 이게 우리가 표본화 한 후에 이게 양자화가 되는 거죠. 양자화 이게 스텝수입니다. 스텝수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2의 m으로 이렇게 양자화가 되면은 이게 부호할 때, 이거를 나중에 부호할 때는 m비트로 부호한다, 이 소리입니다. m비트로 부호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샘플당 결국 m비트로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얻어지는 데이터 전송률은 몇 bps인가, 비트 퍼 세크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각각이 1초에 이 FM만큼 요 펄스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각각들은 m비트로 이렇게 부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우리가 데이터 레이터 bps는, 자, 이게 샘플 수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FM만큼 샘플이 만들어지고, 이 샘플이 몇 비트로 부호화가 됩니까? m비트로 부호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송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죠. 이거는 펄스 변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펄스 변조의 종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특성, 그저 파형의 모양,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은 펄스 변조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펄스 변조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거. 자, 펄스의 폭을 우리가 위더스라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펄스 위더스 모듈레이션, 펄스 위더스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PWM이죠. 영어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 풀이의 변환에 관한 그런 문제로서 공시험에 풀이의 변환은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풀이의 변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수학적인 모델링이거든요. 수학적 요소가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공시험에서는 이 수학적인 요소, 즉 유도를 여러분들이 건너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 우리가 통신에 사용되는 13가지 식이 있습니다. 이 13가지 식을, 풀이의 변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3가지 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시험에서 이 풀이의 변환의 성질들과 결과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풀이의 변환의 성질 중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ft하고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곱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2분의 1 f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고 이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이 주파수로 도약이 되고. 자, 시그뉐 함수라 그러는데,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우리가 j 오메가 분의 2가 됩니다. j 오메가 분의 2. 그러면 이것을 다시 쓰면은 j 2파이 f고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j 파이 f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틀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간 영역에 대해서 a배만큼 시간 영역으로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커지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크기가 a분의 1, 주파수도 a분의 f가 됩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답은 이거를 우리가 스케일링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ft에서 이만큼이 지금 주파수 이동이죠.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자, 이거는 우리가 주파수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가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이 지금 오메가 제로만큼 플러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PCM에 대한 통신 구성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중계기입니다. 3R 중계기. 자, 요 앞쪽이 송신기, 요 뒤쪽이 수신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PCM의 통신 방식 이렇게 물어볼 때에 PCM의 3요소는 자,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송신할 때 PCM의 3단계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기에 용어들을 보면은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다 섞여 있죠. 여기 압축도 들어가 있고 신장도 들어가 있고 복호화, 양자와 부호화 뭐 이런 것들이 5개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표본화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압축,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그 다음에 여기 양자화는 빠졌고 복호화, 신장 이 순서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순서가 1, 2, 3, 4, 5 송신척에서 수신까지 전체를 몇 개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라번이 옳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자, 압축을 먼저 합니다. 압축을 하고 양자화를 하고 부호화해서 송신을 하는 거죠. 그럼 수신척에서는 복화를 하고 복화한 다음에 신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expand라 그러고 이걸 압축을 컴프레스라 그러고 이거를 expand라 그러죠. 그러니까 압축과 신장 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압축은 양자 앞에 있고 신장은 복화하고 난 다음에 신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PCM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이거 PCM에 대한 PCM의 통신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성 중 틀린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단원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PCM에 대한 특성, 장점입니다. 자, 이거는 잡음에 강하다. SMB가 향상된다. 누화에 강하다. 그
그 다음에 전송 잡음이 축적되지 않는다. 고가의 엽하기가 필요 없다. 자, 이거는 경로 변경이나 해선 전환이 용이하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장점은 그냥 일반 케이블, 비싸지 않는 일반 케이블을 사용해도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재생 중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km마다 재생 중계기가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감쇄가 생겨도 재생 중계기에서 다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 케이블로서도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이것입니다. 대역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와 잡음이 존재한다. 이것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송로에 레벨 변동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손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게 재생 중계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레벨 변동이 생겨더라도 또 정폭을 시켜줘서 전송하기 때문에 이거는 레벨 변동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존 케이블이라는 것은 전화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화에 강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요. 단점이 그겁니다. heb대역이 아니죠. heb대역 전송로를 사용할 수 있다. PCM은 광대역입니다. 그래서 heb대역 전송로를 사용할 수 없는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PCM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PCM에서 고유한 잡음. 자, PCM에서는 양자와 잡음이 고유한 잡음입니다. 이 잡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PCM에서 양자와 잡음이 아주 문제가 되는데 비선형 양자화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와 간격을 이렇게 양자와 스텝을 이렇게 이 간격 델타 V하고 여기 델타 V하고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선형 양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신호에 대해서 양자와 잡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과 신장, 압신기라 그러죠. 압축과 신장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와 비트 수를 많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호와 비트 수 n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양자와 스텝 2의 m승으로 이렇게 간격이 2의 m승으로 양자와 스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자와 잡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로페스 필터를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로페스 필터를 거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3.4kHz가 최대 주파수면은 여기에서 차단 주파수를 4kHz로 딱 대역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죠. 그죠?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양자화 들어가는데, 자, 여기 로페스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를 대역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로페스 필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호파의 주파수를 대역 제한을 함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샘플링 잡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는 양자와 잡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뒷단에서 양자화를 하는데 로페스 필터는 이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를 대역 제한을 함으로써 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답입니다. 자, 8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조에 관한 AM 변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반송파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변조파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변조파를 우리가 신호파라고도 하죠.
신호파 두 개가 AM 변조되었을 때 발생하는 주파수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FC라는 주파수하고 자, FS하고 신호파의 주파수하고 이렇게 AM 변조를 하게 되면은 합주파수하고 반송파하고 신호파의 두 개 합한 주파수하고 FC-FS라는 이 두 가지 주파수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거는 하측파라 그러고 LSB라 그러고 이쪽은 상측파 upside band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개가 나타나죠. 이거는 차주파수, 합주파수, 반송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반송파 주파수를 보면은, 자, 요거는 진폭이고 요게 오메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 파이를 나눠버리면은 이것이 FC가 되죠. FC는 10의 6성입니다. 그죠? 10의 6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신호파 FS가 2파이 나눠버리면은 FS가 10의 3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다 킬로헤르츠 단위죠. 그죠? 킬로헤르츠 단위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는 1kHz죠. 이거는 1000kHz죠. 1000kHz가 되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FC는 얼마입니까? 1000이죠. 자, 합이 되면 얼마입니까? 1001이죠. 빼면은 얼마입니까? 999죠. 세 가지 주파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파수는 뭐가 나타나느냐? 라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최대 주파수가 3kHz인 신호를, 그럼 요거는 우리가 FS죠. 신호파의 주파수죠. 진폭 변조한 경우, AM 한 경우, AM 신호와 SSB, 여기서 AM 신호라는 것은 DSB, TC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SSB는 싱글 사이드 밴드, 단척파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M에서 밴드위드는 대역폭 밴드위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FC죠. 여기는 FC-FS고 여기는 FC 플러스 FS죠. 그러면은 더블 사이드 밴드, 즉 AM 더블 사이드 밴드 DSB TC로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AM이라고 합니다. AM으로 하면은 대역폭이 AM의 밴드위드는 두 배의 FS가 되죠. 자, SSB는 여기서 한쪽만 보내는 거거든요. 싱글 사이드 밴드. SSB 같은 경우에는 SSB의 밴드위드는 그냥 한쪽만 보내니까 FS죠. 그죠? 이거는 AM의 경우는 두 배의 FS고. 그러면 아주 쉽네요. 자, 3kHz가 FS니까 AM일 경우에는 6이 되겠죠. 6kHz. SSB는 3kHz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AM 종류 중에서 VSB 통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AM을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주파수 스펙트럼 반송파가 있고 하측파, 상측파 있습니다. 자, DSB는 이거를 다 보내는 게 DSB입니다. SSB는 한쪽만 보내는 게 SSB예요. 자, 그러면 VSB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한쪽 반송파 조금 하고 하측파의 일부가 들어간 요것이 VSB입니다. 자, 이거는 DSB, 요거는 SSB가 되겠죠. 자, 밴드위드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DSB가 제일 크고 VSB가 그 다음이고 SSB죠. 자, 우리가 전력을 한번 볼까요? 보내는 전력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나, 그죠? 스펙트럼도 전력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하고 똑같아요. 보내는 전력도 스펙트럼을 얼마만큼 많이 보내느냐는 거기 때문에 전력도 요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DSB 방식보다 소요 대역폭이 감소한다. 맞죠? 자, VSB는 대역폭이 DSB보다 감소하죠. 자, DSB 방식보다 송신 전력도 감소한다. 그죠? 하측파를 조금만 보내고 반송파도 약간만 보내잖아요. 그죠? 그게 VSB예요. 그 다음에 자, DSB보다 잡음과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감소한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잡음하고 선택성 페이딩은 이거는 대역폭의 밴드위드에 비례합니다. 대역폭에 비례해서 잡음이나 페이딩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DSB보다도 밴드위드가 작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SSB 방식보다 대역폭이 감소한다. SSB보다는 대역폭이 늘어져. 그러니까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변조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변조를 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변조를 행하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주파수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변조를 하게 되면은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주파수가 업 컨버전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장은 란다는 F분의 C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파장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안테나의 길이는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길이는 이거를 뭐 4분지 란다 안테나라고 할 경우에 안테나의 길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주파수를 반송파의 주파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 이거를 FDM이라 하죠. FDM이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자, 대역폭이 줄어든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밴드위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라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군무원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5kHz 사인파로 이것은 우리가 FS죠. 신호파의 주파수고 반송파의 주파수가 100메가고 자, 주파수 변조할 때 FM이죠. FM 변조할 때 최대 주파수 편의가 플러스 마이너스 75다. 그러면 이건 델타 F가 75가 됩니다. 플러스 75하고 마이너스 7, 150 하면 안 됩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kHz가 돼요. 자, 이거의 FM의 대역폭은 자, 밴드위드는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FS 1 플러스 변조지수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2배의 곱하기 FS가 얼마입니까? 5kg. 여기가 단위가 kg니까 kHz는 생략하겠습니다. 델타 F가 75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면은 160kHz가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이거는 FM 송신기의 구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서 FM이나 AM이나 송신기 또는 수신기 구성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FM 송신기가 나왔지만은 수페테로다인 수신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FM 송신기의 구성도이다. ABC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안테나가 있죠. 전력 정폭기가 있고 ABC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상 변조기가 있죠. 자, 위상 변조기는 자, 왜 위상 변조기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FM 중에서도 간접 FM입니다. 직접 FM이 아니고 간접 FM이에요. 자, 간접 FM은 이런 겁니다. 간접 FM 방식은 여기가 PM입니다. 위상 변조기입니다. 여기에서 반송파가 올라옵니다. 반송파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FM을 얻기 위해서는 신호파를 자, 적분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적분기. 자, 여기는 신호파입니다. 음성이 되겠죠. 음성 신호가 되겠죠. 신호파를 적분해서 PM 변조하면은 FM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가 우리가 FM을 발생시키는데 간접 FM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접 FM 변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상 변조 있죠. 그럼 여기 반송파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반송파는 A입니다. 이것이 반송파 발진기는 우리가 LC 발진기도 있고 수정 발진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정 발진기를 썼습니다. 그죠? 수정 발진기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이 여기 들어오죠. 그럼 여기는 적분기죠. 적분기 해도 되고, 또 이거는 적분기라 안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전치 보상기라 그래요. 전치 보상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분기가 돼도 되고 전치 보상기가 돼도 되는 거예요. 수정 발진기, 전치 보상기. 벌써 답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 수정 발진기는 여기에 수정 발진기가 들어가면은 이는 수정 발진기는 주파수가 낮아요. 주파수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파수를 채배기 해줘야 되는 주파수 채배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한다는 거죠. 곱하기 N배를 주파수 높여가지고 전력 정폭기를 통해서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 채배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FM 송신기 중에서 간접 FM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RZ하고 NRZ의 비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변환이라 하죠. 디지털 변환 또는 기저대역 전송 이런 파트에서 우리가 RZ하고 NRZ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비교 중에서 RZ가 NRZ에 비해서 우수한 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0, 1, 0, 1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NRZ는 단극 NRZ로 그냥 하겠습니다. 단극 NRZ는 0, 1, 0, 1입니다. 자, RZ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 0은 그대로 갑니다. 1은 1로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집니다. 자, 0은 그대로고 1은 여기에서 1로 올라갔다가 반주기 만에 다시 0으로 리턴 됩니다. 자, RZ는 이와 같이 반주기 동안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많아지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기 신호 추출을 여기서 합니다. 동기 신호를 이런 에지 쪽에서 동기 신호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 신호를 추출할 확률이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그러니까 NRZ보다도 RZ는 뭐가 많냐 하면은 동기 신호 추출할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변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입니다. 자, 소요 주파수 대역은 RZ가 높죠. 그러니까 높아버리는데 이는 대역폭이 넓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음에 대한 내성,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많이 변화되면은 잡음에 대한 내성은 떨어집니다. 뭐 전송 데이터 속도, 이거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Z하고 NRZ 비교할 때 RZ가 우수한 거는 동기 신호 추출할 기회들이 많다.
동기신호 추출 기회가 높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디지털 변환 또는 기저대역 전송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호 전송 방식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양극 RZ 리턴 제로 아니죠. 맨체스터도 반주기 만에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죠. 자, 이게 AMI Alternating Mark Inversion인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0, 1, 0, 뭐 1, 1이 되면은, 자, 0은 그대로 0입니다. 1은 1로 갔다가 0은 그대로고, 여기에 이제 1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나왔을 때 다음 1에서는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다음 1이 나오면은 하이로 가고, 또 1이 나오면은 1만 컨버전이 돼요. 이 방식을 우리가 AMI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합니다. Alternating Mark Inversion 이런 뜻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이 문제도 이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직교하는 두 반송파와 주파수 차이를 최소화하여. 자, 이거는 FSK 디지털 변조의 FSK의 한 일종으로서 MSK라는 게 있는데, 자, 이 MSK라는 게 M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최소, 미니멈 시프트 킹, 이거의 약어입니다. 자, 이거는 미니멈을 뭐를 미니멈으로 하느냐 하면은 FSK 중에 FSK에 우리가 0과 1에 따라서 F1과 F2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요 F1하고 F2의 주파수 차이를 최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델타 F를 최소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반송파가 변화하는 순간에도, 자, 이거의 목적은 위상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주는 변조 방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MSK죠. 미니멈 시프트 킹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시프트 킹의 주 목적은 그 F1과 F2의 위상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방식이 MSK입니다. 이거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FSK 중에 가장 FSK는 사실은 위성통신이나 이동통신에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역폭이 디지털 통신 중에서 가장 느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MSK는 사용이 간혹 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연속 위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MSK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MSK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서 심벌 오류 확률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QAM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우리가 PSK 중에 DPSK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DPSK는 우리가 비동기 검파 방식이죠. PSK 중에 비동기 검파. 그 다음에 우리가 FSK, ASK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자, 답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PSK는 빠져 있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가장 낮은 것은 QAM이 되겠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은 답은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변조 속도, 우리가 이거를 변조 속도 또는 우리가 보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 레이트가 2400보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신호 속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송 속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단위가 bps입니다. bps,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QPSK, 사상식 QPSK라는 것은 자, 2비트가 원 심벌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요. 2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보레이터는 자, BPS에다가 자, 몇 비트가 원 심벌이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으로 나눠주면 돼요. QPSK는 몇 비트가 원 심벌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2분의 BP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BPS를 물어보니까, 그럼 BPS는 2배의 보레이트가 되겠죠. 보레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레이트가 2400이니까 4800 bp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됩니다. 자, 19번 우리가 디지털 변복조에서 QAM 자주 출제가 됩니다. QA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입니다. M진 QAM 신호의 대역폭 효율은 로그 2의 M이다. 자, 우리가 가번 같은 경우에 M진입니다. M진 QAM입니다. 그러면 M은 2의 N성이 되거든요. 2의 N성.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M비트로 우리가 M비트가 원심벌이 된다는 이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M진이라는 것은 2의 N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은 로그 2의 M이 됩니다. 그죠? 로그 2의 M. 자, 이 말은 뭐냐면은 N비트가 원 심벌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의 대역폭 효율은 이런 겁니다. 헤르츠당 몇 bps로 전송하느냐, 이 단위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n이 됩니다. n bps per 헤르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역폭 효율은 로그 2의 m이다. 단위는 뭐죠? 단위는 bps per 헤르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죠. M진 QAM 방식이 M진 PSK보다도 오류 확률 면에서 우수하다. QAM이 PSK보다도 우수하단 말은 오류 확률이 낮다 이 말이죠. 오류가 확률이 낮다. 맞습니다. QAM 신호는 두 개의 직교성 신호 DSB-SC 변조 방식이 합성된 거다. 이 또 맞습니다. 자, QAM은 동일한 수의 신호 레벨을 갖는 PSK보다 대역폭 효율이, 아까 대역폭 효율이 있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할 때는 몇 비트가, N 비트가 원 심벌이 되느냐, 이거에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동일 수의 신호 레벨을 갖는다 하면은 이거는 4배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그죠? 동일 수의 신호 레벨을 가지면은 QAM이나 PSK나 똑같은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M진 QAM하고 M진 PSK하고 대역폭 효율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신 용량, 샤논의 공식, 샤논의 정리. 자, 우리가 샤논의 공식에서 통신 용량, 이거는 bps죠, 단위가. 우리가 샤논의 공식이 밴드위드에다가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 요 공식만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샤논의 공식으로서 채널 용량, 통신 용량을 결정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밴드위드가 얼마죠? 대역폭이 3400입니다. 3400이고 로그 2에다가 1 플러스 SN이 얼마죠? 15죠. 15 해주면은 3400에다가 곱하기 로그 2에 16이 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4죠. 4가 됩니다. 그러면은 3400에다가 4를 곱하면은 답은 라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 요거를 우리가 SS 통신이라 합니다. SS 통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DSSS, 직접 확산 통신 방식이죠. 이것이 나중에 나오면은 CDM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SS 통신 방식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런 우리가 신호파를 우리가 SS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하면은 이와 같이 대역폭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전력 밀도가 확 낮아지죠. 이런 통신 방식을 스프레드 스펙트럼 대역 확산 통신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에 비해서 이거 밴드위드에 비해서 이거의 밴드위드는 굉장히 넓어지죠. 넓은 전송 대역폭을 갖는다. 맞습니다. 자, 메시지 신호와 상관이 큰 부호열, 이 부호열을 우리가 PN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PN 코드. PN 코드. 자, 메시지 신호와 상관이 큰이 아니고 상관이 거의 없는, 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 메시지 신호하고 상관 개수가 작은 부호열을 사용해서 대역 PN 코드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하는 시스템이다. 나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송신 측에서 대역 확산 사용된 부호열을 사용하여, 여기 부호열이 PN 코드입니다. PN 코드를 수신 측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가지고 역확산시킵니다. 그죠? 여기다가 PN 코드를 다시 곱하게 되면, 이게 여기다가 PN 코드를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PN 코드를 곱하면은 원신호로 복원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거죠. 이거는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한 왜곡이나 간섭에 강합니다. 이게 CDMA의 특징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답은 나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이것도 CDMA 통신에서, 자, 이게 니어파 문제, 이거를 우리가 원근단 간섭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원근단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거, 자, 이거는 자동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원근단 간섭 문제의 전력 제어입니다. 전력 제어를 통해서 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선 단말기의 송신 출력을 기지국에서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이 되도록 제어한다. 전력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번이 답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핸드오프 또는 핸드오브라고도 합니다. 핸드오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의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섹터 간 핸드오프입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섹터 간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도록, 섹터 간 전파 간섭이 겹치는 지역에서 통화가 이루어지면 한 기지국의 두 섹터를 통해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핸드오프는, 자, 이거는 소프트 핸드오프입니다. 그죠? 자,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핸드오프, 자, 소프트 핸드오프, 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이 답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위성통신의 특징. 자, 위성통신. 자, 여기가 위성이 떠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에 위성 기지국이 있습니다. 올려보냅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위성통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많은 통신 용량을 가진다. 통신 용량이라는 것은 전송 속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자, 전송 오류율이 감소한다. SHF, 슈퍼 하이 프리퀀시, 아주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고품질의 협대역 아니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광대역입니다. 광대역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통신에서 광섬유 5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섬유의 종류. 종류 중에서 단일 모드와 다중 모드 광섬유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일 모드라는 여기 코어를 한번 봅시다. 코어가 자, 이런 모드가 있고 이런 모드가 있어요. 자, 다중 모드라고 하는 것은 모드를 여러 개 이런 모드하고 또 뭐 이런 모드가 있겠죠. 모드를 여러 개에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다중 모드라 그러고, 자, 단일 모드는 하나의 모드로만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중 모드는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코어의 반경이 굉장히 국섭니다. 이거는 가늘죠. 가늘고, 자, 뭐 몇 가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중 모드 섬유는 단일 모드에 비해서 정보 전송량, 이 속도입니다.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크다. 다중 모드는 간섭 때문에 이거는 전송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전송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단일 모드가 속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모드 코어의 직경. 아까 직경은 누가 늘읍니까? 다중 모드가 늘어죠. 이게 틀렸죠. 다중 모드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단일 모드 광섬유의 접속은 다중 모드에 비해서 쉽다. 이게 가늘면 가늘수록 접속이 어려워요. 다른 광섬유를 접속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단일 모드 광섬유는 다중 모드에 비해서 장거리 전송에 유리하다. 이거는 속도도 높고 장거리 전송에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다중 모드니까 모드가 여러 개니까 멀리 전송하면은 서로 모드 간의 간섭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라번이 옳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어떻습니까?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60점 이상을 득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엘림 에듀넷과 엘림 고시학원에서 실시한 그런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